이제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게. 시어머니는 제 뒤에 선 비서실장을 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신화그룹 회장 신지아입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말을 멈춘 신우이가 거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 그리고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서 있는 저를. 언니,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습니다. 김미란 씨, 올케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중반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네요. 하인이었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저는 올해 64살, 결혼한 지 30년째 되는 주부였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고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81살로 우리와 같은 집에서 살았고 시누이 2명은 각자 결혼해서 근처에 살았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기상 시간이 6시였거든요.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국은 반드시 2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미역국. 시어머니는 그날 기분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오늘은 된장 먹고 싶었는데 왜 미역국을 더 정성스럽게 끓였냐? 이런 말씀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어머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은 단편적입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넓은 집,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곤 했지만 깨고 나면 흐릿해졌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저를 6살 때 산에서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내가 울면서 헤매고 있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양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아동 명단에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부모가 버린 거겠지 뭐.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분들이었어요. 하늘이 준 인연이다 하시며 저를 딸로 키우셨습니다. 호적에는 김미숙으로 올렸습니다. 제 본명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양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충북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친구들과 놀았고 평범한 시골 아이로 컸습니다. 대학은 못 갔어요.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미용실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있어서 금방 배웠고 손님들도 좋아하셨습니다. 29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점잖게 하고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을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착한 며느리면 좋아하실 거야.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본 시댁 식구들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양부모님에게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셨어요.
시골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배운 게 없어서 좀 그렇지만 애가 순하긴 해요. 잘 가르치면 되겠죠 뭐. 옆에 서 있던 양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혼집은 따로 얻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분가를 하면 안 되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시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방 하나가 우리 신혼방이 됐습니다. 결혼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 전에 내일 아침 준비는 했니? 설거지는 다 했고? 남편은 엄마 오늘은 우리 결혼한 날이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시어머니 수발. 저는 아직 미용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둘 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며칠씩 묵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애들 간식 좀. 언니, 이거 다림질 좀. 언니, 내일 아침 일찍 먹어야 하니까 6시까지는 차려줘. 시누이들은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존댓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저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결혼 3년 차에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당일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셔서 아기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딸이네.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엄마 딸도 좋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 독자로 이어져 왔는데 며느리가 대를 끊었네.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데 가면 돈만 나가고 별로야. 집에서 내가 봐줄게 하셨습니다. 집에서의 산후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만에 설거지를 시작했고 2주 만에 청소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예민해.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사흘 만에 일어났어.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모유 수유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애 좀 조용히 시켜. 나 잠을 못 자겠네.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까 조금만 참아 하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미용실 일을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가 학교 갔다 오는데 집에 엄마가 없으면 되겠냐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제 실력으로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집에서 쉬는 것도 좋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집에만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차리고 딸아이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자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양부모님 뵈러 간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또 가냐? 시댁 일은 안 중요하고? 하셨습니다.
양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양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셔도 제가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양어머니가 전화로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셨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절 때도 시댁에서만 보내야 했습니다. 친정에는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오면서 저는 왜 친정을 못 가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는 장남이잖아. 당연히 시댁에 있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눈치만 봐? 저는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딸아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절대로.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제 삶이 딸아이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방학 때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친구네 집에서 며칠 있을게 하는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이 집, 특히 할머니가 싫어서 안 오는 거라는 걸요. 저는 그걸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집이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우리 엄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하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60이 됐을 때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항상 굳어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하고 말했습니다. 참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양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병실 구석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저는 양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양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미수가 넌 괜찮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혹시 김미숙 씨 맞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분입니다. 잠깐 밖에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아니 정확히는 신지아 씨. 당신은 58년 전 유괴 사건으로 실종된 신화그룹 창업주의 외동딸입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967년 당시 5살이었던 신지아 양이 유괴됐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지만 범인들과의 접선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는 실종됐습니다. 58년간 저희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전국 실종 아동 DNA 재검사 작업 중에 우연히 매칭이 됐습니다. 김철수 씨, 그러니까 미숙 씨의 양아버지께서 샘플 등록을 해두신 것 같습니다. DNA 샘플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고요.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네, 신화그룹 창업주 신재욱 회장님의 외동딸이십니다.
회장님은 3년 전 돌아가셨고 사모님도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은 미숙 씨, 아니 지아 씨뿐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아 씨가 신화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만 수천억, 주식 가치만 조 단위, 회사 자산까지 합치면 15조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도 이미 나왔습니다. 지아 씨가 신재욱 회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지아 씨를 찾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매년 지아 씨 생일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며 찾으셨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58년, 가난하게 무시당하며 하인처럼 살았던 세월, 알고 보니 저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던 거였습니다. 양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모르셨을 겁니다. 당시 산에서 헤매는 아이를 발견하셨다고 하셨죠? 그때 지아 씨는 기억을 많이 잃은 상태였을 겁니다. 유괴 과정에서의 충격으로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양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양어머니가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양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들이 뭐라고 했어? 양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양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럼 내가 재벌집 딸이었다는 거니? 네, 엄마. 그런데 저는 엄마 아빠가 제 진짜 부모예요. 절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양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우리가 미안하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양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회사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임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부예요. 회사 경영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최종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아 씨가 회장이십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사흘 후 저는 회사 본사에 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업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시누이들 시중 들며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날들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그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었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저녁도 안 차리고 말이야. 평소 같으면 죄송해요. 지금 바로 할게요 하고 부엌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그럼 간소하게 했겠네. 우리가 돈 댈 필요는 없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만 끄고 다시 잤어요. 7시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아침은? 내가 배고픈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이 아니라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깔끔한 옷을요.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가게? 저는 답했습니다. 회사 갑니다. 무슨 회사? 내가 무슨 회사를 다녀? 저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업무를 배우고 임원들과 회의하고 결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30년간 집안 살림을 꾸리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균형 잡기, 우선순위 정하기, 인내심. 그게 경영에도 통했습니다. 집에는 저녁 늦게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요?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둘 다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감히 어디다 대고 하고 말씀하시려는데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이야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 진짜 정체, 유괴 사건,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제가 이제 신화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처음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하지만 제가 법률 서류와 재산 목록을 보여주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살지 않겠습니다. 딸과 함께 이사할 겁니다. 남편이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저를 가족으로 대했나요? 어머님은요?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저는 손을 뺐습니다. 어머님, 아니 박순자 씨.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태도,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압니다. 돈과 권력 때문이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 2명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급하게. 말을 멈춘 시누이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혜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내일 만날 수 있니? 딸은 놀란 목소리로 엄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카페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제 진짜 정체, 유괴 사건, 그리고 재벌가 상속녀라는 사실까지요. 딸아이는 처음에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영화 같은 소리 하네. 정말이야? 제가 서류를 보여주자 딸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엄마는 이제 그 집을 떠날 거야. 너도 같이 가자. 딸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어. 엄마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이틀 후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곳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어요. 30년 만에요. 딸아이와 저 단둘이 사는 집. 첫날 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걸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집으로 돌아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내가 무릎 꿇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회사로 오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 회사로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내했어요. 회장실 접견실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제가 앉아있는 소파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며느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시누이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30년간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돈과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까지 꿇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박순자 씨, 저는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고 그 상처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조카 은혜는요? 그 애는 우리 조카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혜 문제는 은혜가 결정할 겁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도 할머니네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형부는요? 오빠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시간입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변호사 통해서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울면서 돌아왔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 씨,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30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어요. 결혼 생활 30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전부 상속받은 겁니다. 결혼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법정 최소 금액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이었어요. 남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변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 모습을 찾은 거예요. 30년 동안 당신과 당신 가족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인이었죠.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나요? 어머님이 저를 구박할 때, 시누이들이 저를 부릴 때, 당신은 늘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하고 말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사랑했어요. 당신을 믿었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0년은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별개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도 따라서 찍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회사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지만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임원들은 저를 존중했고 직원들은 저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30년간 눈치 보고 살림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사람 관리하는 법, 우선순위 정하는 법, 인내하는 법. 그게 전부 경영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저는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어요.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임원회의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30년간 가족 때문에 희생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이직률이 낮아졌어요. 생산성도 향상됐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결과는 따라오는 법입니다. 딸아이는 저의 변화를 가장 기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밝아졌어.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대화들이었어요. 은혜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자라는 동안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된 거 다행이야.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신우이를 마주쳤습니다. 작은 신우이였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신우이가 뒤에서 언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 관계였다는 걸 인정하는 게 나았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양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아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는 양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양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 친부모님이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 부모님은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양어머니를 위해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양어머니는 너무 큰 집이야 하고 사양하셨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양어머니는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가끔 양어머니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간 못했던 효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회사로 보내신 거였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내 자식들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과 지위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걸요.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으셨다니.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업계에서도 신화그룹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30년간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자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삶을 살아야지. 참지 말고 당당하게. 딸아이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덕분이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 그 말을 듣고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자료에는 두 분의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매년 제 생일마다 쓰신 편지였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너를 꼭 찾을게. 어디에 있든 엄마가 찾아낼 거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동안 두 분도 저를 찾느라 고생하셨구나.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까지 전국을 다니며 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딸 못 봤습니까?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 방을 그대로 두셨대요. 지아가 돌아올 거야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친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을요. 친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꽃을 올리고 절을 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왔어요. 딸 지아예요.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남겨주신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분의 대답 같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과거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우연히 옛날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동네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참 작더라고요. 제 세상 전부였던 그곳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이 없었으니까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평생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며 사신 그분의 인생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외로움을 얻으신 거잖아요. 며느리도 떠나고 아들도 이혼하고 손녀도 연락을 끊고 남은 건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노년이었을 거예요. 남편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제가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니까요. 다만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딸아이는 요즘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딸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딸아이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살다 보니 꿈을 포기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사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찬성했고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참여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참고 견디며 살았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지난주 양어머니와 함께 양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꽃을 올리고 절을 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딸도 잘 크고 있고요. 아빠가 저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따뜻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양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셨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 좋은 분이세요.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아야, 넌 이제 행복하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야 행복해요. 요즘 저는 새벽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좋아요. 서울 야경이 보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30년간 누려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아침이에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유괴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재벌가 딸로 자랐을까요?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멈춥니다. 의미 없는 가정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30년이 저를 만들었어요. 시집살이를 겪지 않았다면 저는 약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경영자가 됐을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 존중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는 사람이 됐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30년의 시집살이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견디는 법을 배웠고, 인내하는 법을 알았고, 그리고 결국 일어서는 법도 배웠어요.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보다 훨씬 강합니다. 물론 상처도 있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과거가 생각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제 일부입니다.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살다 보니 옳고 그름보다 견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견디는 것과 참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견디는 건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언젠가 일어서기 위해 버티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견디지도 참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참고 또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30년이 걸렸어요. 운이 좋아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겼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그게 친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기회. 요즘 저는 미래를 꿉니다.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고, 딸아이가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싶고, 양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